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드디어 올해 고생하시고 마지막 파이널 코스죠. 시험이 우리가 11월 30 며칠인가요? 11월 25일. 한 일주일 땡겨졌나요? 작년보다? 땡겨졌고. 며칠 남았죠, 오늘부터? D-Day. D-82? 빨리 봤으면 좋겠지, 한 일주일 있다가. 그럼 합격인데. 언제 기다리냐, 이거, 지쳐서. 예,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마무리만 잘 하면 되겠죠. 우리가 늘 하는 말로, 시험 보러 갈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부스리 서말이어도 잘 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특히 우리는 이제 서술형 문제, 답을 서술해야 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5과목 쭉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경제학, 제가 할 것을 계획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게 되면 매 회당 시험 문제가 4개 내지 5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될 거고, 그렇게 보면 이제 경제학이 8주, 4개 잡으면 30 플러스 알파 해서 보면 한 35문항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것이 국제경제 합쳐서 이슈 35개는 채 안 되겠죠, 우리가 다루는 거. 그래가지고 되게 한 1회, 1.5 내지 2회 정도 한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파이널이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기평 문제야 뭐 그냥 답하면 되겠죠. 근데 경제학에서는 계산 문제니까. 근데 경제학의 계산 문제는 참 그렇죠. 여러분 잘 정리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시를 계속 할 테니까 이 계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A, B에서 보게 되면 4점, 그 다음에 4점, 5점, 10점짜리 논술형 문제 이렇게 되는데 경제학이 논술형 문제 하나로 출제되는 일은 없겠죠. 과목도 아마 묶어서 교육론이랑 합쳐서 나오게 될 거고. 그게 보면 요건데 A형과 B형의 뭐 차이점은 없다고 보면 되죠. 그지 똑같이 4.5점이 놓고 봤을 때 서술형 문제가 나오게 되면 대개 4점, 5점 곱하기 그러면 대개 이제 여기 이제 문장 놓고 보게 한 7 내지 8문장으로 그렇죠? 우리가 그 주제에 대해서 서술 정확히 해서 이제 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서부터는 우리 뭐 이론 다 공부한 것이고 이론 모르지 않잖아요. 다 아는데 문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구술을 끼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서술형 문제에 대한 연습인데 두 가지 강조하겠습니다. 요거는 말이죠. 자기 손으로 무조건 해봐야 되죠. 하루 종일 써봐라 앞으로 계속. 그렇죠. 아까 D-82 그랬는데 82일 동안 하루 종일 써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반사의 과목으로 보게 되면 5개 과목이죠. 하루에 2개 내지 3개 이슈만 쓰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써도 시간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가 이제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않으시되 글씨 답안을 쓰되 그죠? 글씨가 가독성이죠. 가독 읽기 쉽게. 그러니까 채점하시는 분이 읽어서 이게 뭐야? 다시 이렇게 안 되게 써줘야 된다. 그치? 본인이 보면 알죠? 본인이 보면 알아. 내 글씨 쓰면 누구든지 다 잘 볼 수 있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보완해 줘야죠. 읽다가 보면 한 사람이 하루에 100명 거를 예를 들어 채점한다고 생각해 보자고. 짜증나겠죠. 가산점은 절대로 못 받는 거고 오히려 감점 받을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와가지고서 내가 뭐 글씨 연습을 따로 할 수는 없을 테고 가능하면 그죠 자기 글씨를 남이 좀 쉽게 볼 수 있게 이건 그러니까 신경을 쓰는 수밖에 없겠죠. 문제 쓰다가 다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게 열받으면 안 되니까. 그러나 요것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일로 돌아와서 이제 서술형 답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 목요일날 시험 보고 나면은 나머지 과목들 있죠. 일주일 내내 그 주제에 대해서 서술형 답안을 다시 한번 강의 듣고 다시 한번 써봐라. 그래서 다시 쓰고 이틀 후에 다시 한번 봐봐. 틀림없이 보완점이 나올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그래요. 우리가
1년 내내 심지어 뭐 2년, 3년 공부해가지고 시험 보는데 어떤 주제에 대해서 후방불절 노동 첫 번째 나왔죠. 14년도에. 그 모르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그러나 틀림없이 변별력은 있다. 그 2점짜리 문제였는데 누구는 1점 받을 거라 이거예요. 또 어떤 문제가 4.5점 문제 나왔을 때 다 안다 이거죠. 다 아는 주제를 쓰는데 점수는 그렇죠. 5점 만점도 있을 거고 2점짜리도 있을 거다. 그지? 그러면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본인이 안다고요. 본인이 알아. 쓰면서 내가 만족스럽게 개념 정리 정확히 잘 돼서 잘 물 흐르듯이 썼다. 이냐 아니면 뭔가 잘 정리가 안 돼가지고 군더더기 필요 없는 말 계속 더 써보고 그랬느냐. 그건 본인이 알죠. 본인이 이미 채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시험장에 가서 테스트할 게 아니라 미리 공부하는 과정에서 써보자 이거죠. 그래서 하루에 틀림없이 2 내지 3시간은 서술 하는 연습 그 시간을 가져가서 반드시 조용한 시간에 저녁에 하든지 뭐 아니면 오전에 하든지 잡아가지고 우리가 매주 이슈는 제공되고 있잖아요. 문제로서. 그럼 그 문제를 그대로 받아서 다시 한번 써봐라.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러니까 봐요. 시험 현장에서 한번 보고 모의고사 보는 날 강의 듣고 다시 써보고 2, 3일 후에 다시 한번 말아요.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대개는 우왕좌왕 하다가 이것도 중요할 것 같고 저것도 중요할 것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도 제대로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나의 팁은 일단 현장에서 한번 써보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강의, 해설 강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요것을 다시 재작성하고 파이널로 본인이 채점해봐라. 다시. 그쵸? 이거 좀 미흡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 그래서 내가 늘 하는 말씀 그래. 이제 파이널이니까 합격해야 돼요. 내년에 다시 한번 가볼 거 아니죠. 올해 승부를 보고 끝장을 봐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나의 경쟁자는 이 자리에 없다. 나의 경쟁자는 여기 없어요. 어디 있어? 혼자서 어디가에서 칼을 벼르고 있다고요. 그렇죠? 2년 3년 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마지막 학원에 와서 이거 모강 듣겠냐고. 그렇죠? 2년 3년 차 일분들 하면서 그분들은 다시 학원에 안 오죠. 혼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인강 신청해서 듣던가.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뭐 위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 이거죠. 시험 보면은 늘 하는 얘기지만 이 사람들이 승부, 그렇죠? 합격 여부를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내가 시험 쓰고 평균적인 점수 맞았다. 우리도 이제 평균 점수 나오겠죠. 여기서 흐뭇해하고 있다. 안타깝지만 이 점수로는 이분들은 절대로 합격할 수 없잖아. 이거를 기억하자.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이니까 내가 평균적인 답안 쓰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최상의 엑스트라. 그렇죠? 아주 극치에 그러니까 100명 시험 봐가지고 4명 내지 5명 수준의 답안을 내가 쓰고 있는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이제 노량진에서 뭐 공무원하고 여러 번 하고 만나는데 결국 합격생은 이 사람들이야. 근데 이분들이 볼 땐 얘들이 눈에 안 띄인다고 그지 안 보는 데서 혼자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가상의 적이 있다. 기가 막히게 쓰는 놈이 있다. 그렇죠?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것을 머릿속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쓰는 답안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답안을 써라 이거죠. 그렇죠? 위기야 위기.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내년 올지 안 올지도 모르겠어 솔직히. 그렇죠? 오늘도 보니까 기사가 뭐 으시시한데 설마 그렇지는 않겠지만 올해가 마지막이다 나는. 그렇죠? 그 파이널 더 이상 나 이 그라운드에 다시 나오지 않겠다. 여기다 초점을 맞추고 연습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만 마지막 다시 한번 강조하면 하루에 꼭 2시간 정도 서술형 혼자 써야 돼요. 그 쓰는 시간을 꼭 해라. 지금 와가지고 책 뒤져가지고 이론 공부하고 그거는 이제 그만해. 그럼 그만하고 다 됐다고 생각하시고 연습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흔들릴 필요 없어요. 여러 가지 이제
소문도 뭐 돌고 그렇게 마지막에 이제 심리 많이 흔들리게 되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고 자기 페이스에 따라서. 그러니까 앞으로 80일간의 로드맵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가기 바랍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이왕 학원에 오셨으니까 요 스케줄은 우리들한테 맡겨주시고 강사들이 그렇죠? 계획을 세워서 8주 동안 잘라서 우리가 진행을 할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되 독자 프로그램을 세워라. 그죠? 강의 듣고 가면 누가 몰라 마음 다 행복하죠. 다 아는 소리 들었죠. 모르는 소리 없단 말이야. 그게 아니죠. 나머지 마무리는 지가 해야 되는데. 하루에 2시간씩 꼭 쓰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수업의 진행은 일단 모의고사 저 경제학에서 내용 4개 내지 5개 나오고 그 다음에 보충 문제를 매 회에 그렇죠 10개 안쪽으로 10개 이내로 해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인강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모의고사 시험 보셨죠? 그 다음에 경제학 요 자료를 미리 다운받아 가지고 요것도 혼자 미리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푸시고 그 다음에 요 해설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말씀이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슈 많아요. 주제가 여기서 중요한 주제 한 서너 개 찾아서 서술형 답안 다시 한번 쓰고 2, 3일 후에 다시 한번 읽고 해서 보완해 가라 이거죠. 그죠? 꼭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인강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혼자 하시다 보니까 답답하신 분들이 많아. 질문이 오는 것도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수업이 화요일 날 진행이 되는데요. 화요일 7시 이후 오시면 우리가 프리로 여러분 질문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테니까 꼭 오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질문 있으면 뛰어와라 이거죠. 그렇죠? 와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로 추가로 제가 그 1대1 질의응답 시간을 한번 제가 일정이 나는 대로 빨리 확정을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 시간 한 번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번입니다. 요거 하고 요 시간을 내가 곧 바로 올려드릴게요. 요 시간 하고 해주시고 여러분도 물론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수업 끝나고 그 다음에 혼자 하시다가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가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첨삭해달라고 해도 괜찮아요. 나 이렇게 써봤는데 이렇게 써도 괜찮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요 강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저 같은 강사를 잘 활용을 해서 시간을 최소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이 안에서 해결하시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잔소리는 또 추가해서 계속 보시기로 하고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주제 여기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이제 4개 문제를 제가 제시했는데 코즈 정리 문제와 그 다음에 A의 12번 문제 예, 요거는 일반적인 수요 공급 시장 분석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B의 5번 문제 요건 국민소득 항등식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고 출제 빈도 거의 뭐 매년 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런 문제입니다. B형의 7번 문제. 그러니까 경기 침체 불황 모형, 케인즈 모형에서의 장단기 조정.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셨을 때, 모의고사 봤을 때 B의 5번하고 B의 7번 문제를 제대로 썼느냐? 어때요? 그래, 내가 만족스럽게 썼다. 그러면 좋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보완해야 돼. 요거는 출제 확률이 아주 높은 이런 형태에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변별력이다. 그죠?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주제를 써도 왜 이 사람 답안은 조금 미흡해 보일까? 그거 쓰고 나서 여러분 본인이 봐도 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다 초점을 맞춰 좀 보기로 하십시다. 자, 그리고 보완 문제들도 보충 문제도 되게 여기다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제 A의 6번 문제입니다. 코즈 정리 문제. 이거는 단답형, 기입형 뭐 문제로 그렇죠.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그런 주제이죠. 그런데 약간의 변형되거나 이렇게 해서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죠. 근데 이제 그것에 대응해서 풀기 위해서 기본
개념을 이제 잘 봐야 되겠습니다. 코즈 정리. 자, 근데 이제 코즈 정리 가기 전에, 이 문제 풀기 전에 보충 문제 1번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서 일단 외부성 문제를 전체적으로 미리 한번 보고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거 영원한 문제죠.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사적 이익과 공적인 이익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 외부 효과 문제죠. 그래서 이제 외부성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주거나 손해를 주면서도 대가를 지불하고 지불받지 못하는 상태다. 그럼 여러 가지 비효율이 발생하게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 제기 아주 기본 문제죠. 그래서 보충의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요거 연습장에다가 제가 요구하는 거 표현 한번 해 보시고 갑시다. 외부 효과가 존재할 때 생산과 소비 있을 수 있겠죠. 이때 그림 그려가지고 어떤 식의 비효율이 발생하는지요. 그림으로 정확히 용어, 개념, 그림에다가 노테이션 써가면서 한번 그림으로 그려주십시오. 소비에 그 다음부터 수업 들어오실 때 연습장을 하나 마련해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써보고 버리면 되잖아. 자, 그럼 같이 한번 볼까요? 수요 공급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제학에서, 시장 경제에서 수요 공급은 뭘 반영을 하지? 완전 경쟁이라고 했을 때. 그렇죠. 소비자들의 수요 곡선은 그 소비자가 이 소비에서 느끼는 프라이빗 마지널 베니핏이죠. 사적인 한계 편익, 인디비주얼, 이거 시그마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가 돼? 소셜 마지널 베니핏 되지.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수요 곡선은 뭐라고? 한계 편익 곡선이다. 근데 개별 소비자 수평합했으니까 시장 수요 곡선은 소셜 마지널 베니핏, 우리말로 사회적 한계 편익. 그러면 말로 사회적 한계 편익이다 쓰고 여기다가 그쵸, 괄호 안에다가 SMB 써주라 이거지. 자, 그렇다면 공급 곡선은 뭐가 되지? 그렇죠. 모든 개별 기업들 AVC 곡선 위에 있는 MC 곡선이 공급 곡선이 되죠. 그렇다면 시장 공급 곡선은 어떻게 도출됐다? 개별 기업들의 프라이빗 마지널 코스트 수평 합이지. AVC 위에 있는 이게 뭐가 되겠어? 소셜 마지널 코스트가 되죠. 그럼 요거는 사회적인 한계 비용이다. 사회적 한계 비용인데 프라이빗 소셜 마지널 코스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생산이나 소비에 외부성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개별 소비자들, 개별 공급자들 수평합하시니까 한 것이니까 이것하고 프라이빗하고 어때요? 똑같죠. 사회적인 비용과 사적인 비용이 다 똑같아진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생산의 외부성이 있다. 자, 우리 아는 거 빨리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생산에 외부 비경제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되지? 또 외부 경제. 자, 만약에 외부성이 없다면 우리 개별 기업들의 사적인 비용이 수평합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비용인데 이것은 바로 뭐하고 똑같아져요? 요 사적인 비용하고 똑같아지는데 비경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지? 요거보다 뭐가 문제야? 생산 과정에서 뭐가 발생을 한다고? 사회적 한계 피해. 영어로. 그렇죠. 소셜 마지널 데미지가 발생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산의 외부 비경제가 생겼을 땐 공급 곡선이 프라이빗 MC, 소셜 MC 그대로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SMC가 높게 되죠. 얼마나? 프라이빗 MC보다 소셜 마지널 데미지 한계 피해만큼 높게 된다. 그래서 어떤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인가요? 여기가 바람직하지. 근데 실제는 여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싸게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 비효율이다. 그렇지? 너무 싸게 많이. 그럼 이거 해결 방법이 뭐가 있겠어? 세금 매기는 거죠. 가장 일반적으로 볼 때 세금. 이때 매기는 세금을 우리는 공회세죠. 공회세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피구택스다. 의미는 뭐예요? 보통 세금 매게 되면 경제 자중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경제 후생을 오히려 높이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거 공부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비효율입니다. 그 다음에 외부 경제가 있다. 외부 경제, 요건 어떤 것입니까? 자, 사적인 비용, 사회적인 비용이 외부성이 없을 때는 같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지? 외부 경제는 다른 경제 주체들에게 뭐 이득을 주게 되죠. 요만큼 싸게 이득을 주게 된다. 소셜 마지널 게인, 이득. 그럼 이제 같지 않아. 뭐가 더 커? 그쵸? 사회적 비용을 보게 되면 얘는 프라이빗 MC에서 소셜 마지널 게인을 빼줘야 되겠죠. 사회적인 한계, 이득. 그걸 해줘야 사회적 비용이 그만큼 낮아지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비효율이죠? 여기가 바람직한데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 너무 조금, 그렇죠? 너무 조금 비싸게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 비효율이다. 해결 방안 한 가지만 든다면, 그렇죠? 보조금 지급해라. 아까는 소셜 마지널 데미지만큼 공예세를 매기던지 이번에는 보조금 되죠. 소셜 마지널 게인만큼 단위당 보조금을 줘라. 이게 뭐예요? 피구 보조금. 피구 보조금. 근데 보통의 보조금은 자중 손실인데 얘는 그렇죠. 사회 경제적인 잉여를 늘려주는 그런 보조금이 되겠죠. 자, 이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외부성이 있을 때 생산이 있어서 하나만 더 해볼까? 공예세 말고 이 경우에 자, 요거 말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었죠? 오염 배출권, 또 코주 정리. 그게 바로 코주 정리나 이제 오염 배출권 제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봐야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코주 정리에 대해서 여기서 하고 간다. 됐지? 전체 흐름으로 봤을 때. 자, 그 다음에가 소비의 외부 효과 봐주세요. 요건 생산이고, 자, 요 개념으로 소비를 여러분 연습장에다가 한번 싹 정리해 봐봐. 뭐가 문제다? 소비의 외부성이 존재할 때 발생하는 비효율성 문제. 요거 하나만 한번 얘기해 보고 갈래? 소비의 외부성이 존재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자, 생산의 외부성이 존재할 땐 뭐가 문제가 되지? 사회적인 비용, 사회적인 이득이죠. 요건 전부 뭐야? 비용 또는 화폐액으로 평가할 수 있지. 화폐액으로. 근데 소비 외부성은 뭐가 문제야? 다른 사람의 효용 함수에 영향을 준다. 다른 사람의 효용 함수를 변화시킨다. 이제 이론적으로 볼 때 그렇게 표현하죠. 그럼 다른 사람 효용 함수에 영향 준다는 말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효용을 높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효용을 줄여서 불쾌하게 하기도 하고. 자, 그걸 용어를 정확히 구사해서 한번 써보십시오. 소비에 있어서
외부성, 외부 경제와 외부 비경제인데 정확하게 용어를 써서 상황을 정리해 봅시다. 담배 피우는 얘기 무지하게 나오죠. 담배 뭐지? 다른 사람의 효용을 불쾌감을 가져오게 된다. 그러면 자 정확히 한번 말해봐. 그럼 뭐가 문제야? Private marginal benefit, social marginal benefit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혀 피해 안 주고 혼자 가서 조용히 피우면 될 것을 공공장소에서 피워서 어떤 일이 생긴다고? 그렇죠. 저 혼자 피면 좋을 걸 피는 바람에 마이너스 베니핏이죠. 다른 사람들의 효용을 줄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셜 마지널 베니핏은 어때요? 사적인 한계 편익보다 작게 되겠죠.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담배의 경우에는 저 좋아서 담배를 피우는데 인근 옆에 있는 분들이 기분 나쁘니까 사회적인 편익은 이거보다 작게 되죠. 그 결과 어떤 비효율? 담배. 너무 많이 비싸게 피우고 있다. 해결 방법은 부담금을, 그렇죠? 야, 너 담배 피워서 기분 나쁘니까 부담금 그 책임 네가 져. 그 다음에 소비의 외부 경제. 이건 뭐지? 독감 예방주사.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었죠. 독감 예방주사 맞음으로 인해서 옆에 친구들이 이제 나 때문에 독감 걸릴 염려는 사라졌다.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돼요? 편익이 높아진 거지. 그러면 여기 한번 쫙 정리해 보시죠. 사회적인 편익인데 이제 같지 않아. 이게 더 크게 됐지. 왜? 저 좋아서 예방주사 맞았는데 이제 얘 때문에 옆에 사람들도 독감 걸리지 않는다. 옆 사람의 편익 덩달아 커지게 되니까 사회적인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커지게 된다. 따라서 바람직한 균형은 여기죠. 그런데 여기서 소비하고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된다고? 너무 싸게 조금만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해결 방법은 뭐지? 보조금 지급하자. 그렇죠? 보건소로 오세요. 독감 예방주사 싸게 맞게 해주겠다. 그렇지? 자, 이거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걸 말로 써줘야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요 중에서 하나 골라가지고 아무거나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한번 써봐봐. 생산, 연탄 공장이다. 생산의 외부 비경제. 뭐가 비효율이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여기 용어 써서 그렇죠. 그 상황을 표기해봐라. 그지? 세 개의 문장으로. 그게 우리의 결국 시험 득점은 거기서 하는 것이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근데 우리가 이걸 한번 다시 해보면서 요거를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록을 해보자 이거지. 자,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공예세 매기는 거, 배출권 문제 등등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 이제 코즈 정리다 이거지. 자, 그럼 코즈 정리는 법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다. 생산이건 소비건 간에, 그렇죠? 있을 때 어떤 법을 만들어주면 양 당사자들이 서로 협상으로 해결할 거다. 협상으로.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뭐죠? 보통 피해자에게 청구권이 있어가지고 너 하지 마. 너 버리지 마. 버리려면 나를 보상해줘. 이것이 이제 온당한 일인데 어떻게 더 좋다고? 가해자에게 청구권을 줬다. 버리는 놈이 야, 나 버리면 너 피해보니까 안 버릴게. 돈 내놔. 담배 피우는 놈이 너 피우니까 기분 나쁘지? 안 피울게. 돈 내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코즈 정리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왕 왔으니까 여기부터 먼저 한번 해볼래? 도도와 미아.
뭐 아주 전형적인 코주 정리 협상에 의한 해결 그 얘기인데, 근데 이제 코주 정리라고 하는 것은 소비의 외부성에도 적용되고 하는 그런 문제죠. 도도는 고등학생이고 미아는 음대생이고 뭐 그런가. 하여튼 미아 때문에 얘가 공부를 제대로 못해. 그런데 이제 미아 음대생은 피아노 쳐가지고 말하자면 가해자죠. 가해자가 이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느끼는 효용, 이게 느끼는 한계 효용이죠. 마지널 베니핏이 얼마라고? 10,000원어치. 10,000원어치의 효용을 느끼는데, 피해자, 아우 난 싫어. 피해자 도도, 얘는 마이너스 편익이죠. 얘가 느끼는 편익은 마이너스 5,000원어치. 5,000원어치의 마이너스 효용, 이 사람은 플러스 효용이죠. 그랬을 때 뭐 이렇게 내가 물어볼게. 가해자에게 권리가 있다. 무슨 말이죠? 이게 말은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아파트 요새 뭐 강아지 키운 것 때문에 난리인데, 권리가 강아지 키우는 것이 권리다. 누구나 키울 수 있다. 그렇다고 하자고. 그럼 이제 누가 돈 내야 돼? 피해자가 돈 내면서 야 강아지 키우지 마. 여기서는 피아노 치지 마. 그럼 피해자가 찾아가서 너 피우지 마라. 권리가 있으니까 그 대신 너한테 보상해 줄게. 이런 경우라면 가해자가 보상에 응할 최저 가격 얼마가 돼요? 최저 가격 가치는 10,000원이고, 피해자가 지불용이 최고 가격은, 그렇죠,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고 가격은 5,000원이지. 협상 가능할까? 만약에 피아노 칠 수 있는 게 권리다. 내가 내 집에서 피아노 못 치느냐? 칠 수 있다. 그런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협상에 의한 해결은 불가능하겠지. 그러니까 내 5,000원 줄 테니까 너 치지 마라.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러나 만약에 피해자에게 권리가 있다. 즉, 야 아파트에서 네가 피아노 치면 되겠냐? 안 돼.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돼요? 치고 싶은 사람이 피해자에게 가서 협상 요구하겠죠. 야 내가 얼마 줄게. 10,000원. 그러면 피해자는 협상에 응하겠지. 왜? 나는 5,000원어치만 불쾌하니까. 그렇지? 바로 이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해결은 불가능한데 오케이다. 그래서 자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지?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로 돌아와서 한번 봐주세요. 음악이야, 음악. 음악을 뭐 틀고 어쩌고 되는데,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코주 정리에 따른 협상 결과를 두 가지로 나누어 쓰세요. 어떻게 잘 썼어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 얘기지. 얘기는 누구죠? 법적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검토해봐라 이거지. 자, 권리가 김 씨에게 있을 때, 즉 뭐야? 나 음악 듣는 게, 그렇죠? 내 집에서 왜 못 트느냐? 이게 권리가 있는 경우와, 아니면 권리가 이 씨에게 있을 때, 이 씨는 뭐죠? 야, 아무리 네가 사는데 공동에 그저 소음을 일으키는 건 안 된다. 권리가 있을 때 나누어서 해봐라. 이런 게 나오면 골치가 아프죠. 뭐라고 쓸 거야, 이거.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정리를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말을 간단하게. 그래서 이쪽 저쪽 두 문장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 잘 썼어요? 한번 해봐봐 지금. 잘 썼으면 만족하고,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자, 해설 봐주세요. 먼저 두 가지로 나눠서라고 했으니까, 김 씨에게 권리가 있을 때,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김 씨는 음악을 들을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만약에 이 씨가 와가지고 틀지 마라 그랬을 때 보상받고자 하는 최저 가격은 100만 원이죠. 나는 100만 원 느낌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씨가 이제 보상을 하고 못 해야 되는데 이 씨가 지불용이 최고 가격은 얼마예요? 50만 원이니까 어때요? 협상에 의한 해결 불가능하다. 즉, 이 씨는 김 씨로 하여금 음악을 틀지 않게 할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만약에 쓰라고 하게 되면 최저 가격 100만 원, 최고 가격 50만 원을 반드시 써줘야 된다. 이 용어를. 그래야지 명확하지. 얼버무리면 안 돼. 그래가지고 제대로 썼나. 자, 이 씨에게 피해가 있을 때 어떻게 되지? 이 씨가 김 씨에게 보상받고자 하는 최저 가격이 얼마예요? 50만 원이다. 최소한 네가 이걸 줘야 나는 틀겠다. 그럼 김 씨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고 협상액은 100만 원.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막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많은 이렇게 정확하게 그죠? 지불용이 최고 가격, 받고 싶은 최저 가격 이 용어를 정확하게 써줘. 이거 빠지면 키워드 없으면 안 돼. 됐지? 다시 한번 써봐라 이거죠. 집에 가서.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지금 소비의 외부성 가지고 문제를 물었는데요. 실제 원래는 사실은 뭘까? 공해 문제, 생산의 외부성이 있을 때, 그렇죠? 출제가 될 텐데 그때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피해과, 그렇죠? 정화 비용. 메모 한번 해봐. 나중에 한번 다 다루든지 할게요. 공해의 경우에는 누군가가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해를 일으키는 자가 안 하려면 정화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피해액과 정화비용 요걸 가지고 분석할 수 있겠죠. 자, 그거 하나 이제 메모해 두고 가십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A의 12번 문제인데 이거는 정말 무궁무진하겠죠. 이런 식의 문제는 시장 어떤 변화를 놓고 그냥 하나의 이제 예로만 놓고 봤는데 자, 이것도 보충 문제 우리가 시장 균형 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얘기부터 좀 보고 가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제가 보충 문제 2, 3, 4, 5 요 제시를 쭉 해놨는데 이건 기본 문제죠. 우리 늘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연수항 펴놓고 2번 문제 계산 문제입니다. 3번 문제 계산 문제. 네, 아무 소리 안 할 테니까 바로 한번 풀어보시죠. 미리 다 풀어보셨죠? 예? 특히 인강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답이 바로 나오던가요? 계산 문제. 이건 기본이야. 이건 절대로 시험 문제 안 나와. 그러나,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인디비주얼, 수요함수, 공급함수 또는 인디비주얼, 수요곡선, 공급곡선식이 주어지고 소비자가 N명이고 공급자는 N명이다. 그때 이제 계산. 단순 계산 문제죠. 자, 그럼 갑시다. 2번 문제 요건 뭐지? 개별 소비자의 수요 함수, 개별 공급자의 공급 함수 이렇게 주어졌죠. 근데 소비자가 10,000명이고 공급자는 1,000명이래. 균형을 구하라. 어떻게? 2번입니다. 요거는 자 보세요. 수요 함수를 구하라.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인디비주얼, 개별 함수를 주어졌다. 개별 수요 함수가 주어졌어. 그러면 마켓은 어떻게 구할 거냐 하는 문제지. 그런데 그냥 내가 할게요. A 빼기 B의 P가 되겠지. 함수 식으로 보면. A, B 상수죠. 그러면 개별 소비자가 가격이 주어지면 몇 개 소비하고 싶다. 이런 소비자가 N명이 있다. 그러면 시장 공급 함수는 어떻게 구했지?
코페라. 가격이 주어졌을 때 한 사람이 요만큼 소비하고 싶다? 그런 소비자가 N명이 있다. 그냥 곱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수요 함수가 있게 되니까 여기다 곱하면 되죠? n의 a 빼기 n의 b의 p 이런 식으로 구한다 이거지. 그렇지? 마찬가지로 개별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공급자 숫자가 n명이 있다. 그럼 곱해라. 그러면 n명 공급 함수는 어떻게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p다. 뭐 이렇게 놓고 보면 각각 곱하면 되겠지. 자, 눈으로 다시 한번 보고, 그렇지, 그런 일이 있었지. 그렇죠? 푸십시오. 요 문제, 시장 공급 함수 얼마? 그냥 바로 갚버리지 뭐, 얼마? 10,000명이래. 그러니까 12만 빼기 2만. 요게 시장 공급 함수가 되겠죠? 시장 수요 함수, 시장 공급 함수는 1,000명이라니까. 마켓, 이거 디맨드다.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1,000명 곱하면 어떻게 되죠? 2만의 P가 되나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 때, 그렇죠? 이걸 몇 명이 있다.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출제될 때 이거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자, 균형 찾아주시오. 균형 가격과 균형 수량은 얼마인가요? 즉시 암산. 가격 3. 수량은? 네. 자, 함수로 제시됐을 때는 그냥 곱해라 이거죠. 그 다음에 3번은 이런 식으로 시장 수요 함수, 그 다음에 공급 함수. 근데 이 문제는 좀 그런데 시장 수요 함수, 공급 함수를 주어줘 놓고 숫자가 2배를 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볼까요? 개별 소비자의 수요 곡선식, 개별 공급자의 공급 곡선식이다. 이렇게 놓고 2명씩이다. 자, 함수는 곱하면 돼. 그렇죠? 곱하면 되는데 곡선식은 어떻게 되지? 마켓 디맨드 커브는 개별 소비자의 수요 곡선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라? 이거 해볼까? 똑같이 해볼게. 개별 소비자의 수요 곡선식이 이렇게 있는데 이 소비자가 여러 명이다. 똑같은 수요 곡선을 갖는 소비자가 여러 명이다. 그럼 어떻게 썼죠? 그렇지. 기울기가 2명 있으면 2분의 1, 3명이면 3분의 1. 그러니까 요거를, 그렇죠. 나누게 되면 그게, 그렇죠. 마켓, 디맨드 커브가 되는 것이고, 요것도 마찬가지겠지 뭐. 개별 공급자의 공급 곡선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Q다. 그러면 마켓, 서플라이 펑션은 어떻게 돼요? 이것도, 그렇죠. 1명, 2명. 기울기가 완만해지게 되죠. 그러니까 마켓은 개별 공급자의 공급곡선식 기울기를 숫자로 나누세요. 그렇죠? 자, 3번 여러분 손으로 풀고 균형 찾아주세요. 시장 균형 찾는 연습. 자, 요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한번 확인해 보는 거고요. 계산 문제 혹시 나올 때 연습하기 위해서. 그래서 함수식은 소비자 숫자대로, 소비자, 공급자 숫자대로 곱하고, 곡선식은 기울기 완만하게 해서 구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문제가 요새 다른 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수리적으로 느낌만 한번 가져보십시다. 수요 함수라고 해놓고
함수식은 뭐 얼마든지 다양하게 제시될 수가 있겠는데, 자, 이것에 관한 얘기는 이거지. 보통 수요 함수 하게 되면 뭐야? 가격과의 관계만 보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 가격 말고도 여건이라는 게 있죠. 여건. 여건이 이제 다른 재화죠. 다른 재화, 그 다음에 소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예상, 그렇죠? 등등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게 함수식으로 이렇게 표현돼서 나올 수가 있다. 한 번만 보고 느낌을 한번 가져보자 하는 얘기지. 자,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우리가 통상 수요 함수죠.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 X제. 그런데 이제 Y제, Z, 요것이죠. 그랬을 때 관련재화의 가격이지. 관련재화의 가격과 X제, 수요 관계에 의해서 대체제, 보완제인데, 자, 이 경우 Y제는 X제와 어떤 관계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수리적으로 보면은 이 수요 함수를 Y제 가격으로 미분해라. 편미분. 편미분 값이 얼마죠? 플러스다. 그럼 무슨 말이야? Y 가격이 오를 때 X 수요가 증가하고 내리면 같이 감소하니까 얘는 대체제다. 그렇죠? 대체제가 되는 거고. 자, FPZ입니다. 편미분. 근데 이 경우에는 얘가 그러니까 수학으로 나오니까 골치 아프다 이거. 그럼 얘를 써보면 요게 되겠죠? 마이너스가 1이 된단 말이야. 함수식을 보면. 그럼 편미분값 얼마가 돼? 그러면 편미분값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어떻게? Z지. Z가 오르면 X 수요가 감소하겠죠. 변화 방향이 반대다. 그러면 얘는 보완제. 얘도 FI 하게 되면 미분하면 얼마가 되죠? 역시 마이너스 1 되겠지.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줄게 되는 거니까 열등제가 되겠죠. 열등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수식이 이렇게 나왔을 때, 그렇지? 나왔을 때, 요 식으로 보고 대체제, 보완제, 판별, 뭐 이런 식의 연습을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함수식으로 이렇게 제시됐을 때, 요것의 의미죠. 앞에 부호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죠. 변화 방향 이렇게 보고 분수식이 나오게 되면 그냥 뭐 미분 안 해봐도 어떻게 돼? 분모가 커지면 얘나 얘가 커지게 되면 전체 값은 줄어들게 되니까. 그죠? 그냥 그렇게 논리적으로 해석해서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 그래, 하나 내가 같이 보자. 혹시 대비하기 위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이걸 그림으로 했지. 함수식으로 제시를 하지 않고 그림으로. 자, 그럼 볼까요? XD고 Y. XD, X 디맨드, Z지. 그런데 얘는 이거고 얘는 이거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한 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준 것에 불과하죠. 그럼 X제 수요하고 Y제 가격하고는 어떤 관계야? X제, Y 가격이 내리면 X 수요가 증가하지? 내리면 증가하고 오르면 감소하니까 두 제와는 서로 대체제. 대체제인가? 맞냐? 내리면 증가, 아니다. 보완제다, 보완제. 보완제고, Z와 X는 대체제가 되고. 그렇죠. 그림으로 얘기죠. 근데, 이런 건 어떨까? 정상제죠. 정상제. 열등제죠. 근데 그림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면 어떻게 될까? X1D, X2D.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소득이 증가할 때 X 수요가 증가하죠. 둘 다 정상제인데 정상제도 다시 둘러볼 수 있어요. 사치제냐 필수품이냐. 어느 건 필수품이고 어느 건 사치제에 가깝겠다. X. 2는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따라서 사치품. 그러니까 얘는 말이죠. 소득이 증가해봤자 별로 많이 안 증가해요. 필수품에 가까울 것이고 얘는 소득이 좀 증가하면 왕창 증가하고 줄면 그러니까 사치품. 그렇죠. 필수품. 그래서 재화의 속성을 함수로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림으로도 해볼 수 있는데 그렇죠. 간략하게 내가 한번 표현해 봤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올 리는 없을 거야 아마. 그렇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식이냐면 함수식으로 놓고 균형을 찾든지 해놓고 시험 문제 혹시 나오게 되면 요거 적용해서 한번 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럼 이제 수요 공급 이론을 응용하는 것이야 무지하게 많을 텐데 자 내가 이거 한 가지 내봤어요. 우리 A의 12번 문제입니다. 이거요 솔직히 수요 공급 이론도 마음 먹고 내면 여러분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습니다. 요거 하나 풀어볼래요? 어땠어요? 잘 풀었어요? 그래 네가 한번 마음 먹고 내봐라. 그걸 시험 문제라고 냈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퀴즈야 퀴즈. 그치? 근데 이런 문제가 미국의 경제 언론책 같은 거 거기 매뉴얼 나온 거 보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죠. 하게 되는데 한번 보죠. 라면은 열등제다. 근데 중국 갈등에 따라서 수출이 줄고 경기가 불황을 겪고 있다. 그래서 국내 소비자들 소득이 줄고 있다. 자, 이게 하나의 상황이고 근데 대체제 쌀값은 아주 많이 내리고 있다. 그랬는데 라면 가격은 올랐다더라. 이 상황을 설명해봐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퀴즈 재미삼아 한번 해볼까? A의 12번 문제입니다. 그럼 이게 라면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균형이 이렇게 있었는데 얘는 열등제다라고 아예 지정을 했어. 자, 근데 여러분 뭔 일이 생겼다고? 중국과의 갈등, 수출 줄어서 소득이 줄었다. 그럼 라면 열등제니까 어떻게 돼?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슴 아픈 소리들 많이 했지. 그죠? 라면을 우리는 간식으로 먹지만 실제 주식으로 하는 분들이 있다. 그분들한테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소득이 줄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쌀 사 먹을 돈이 부족해. 라면 수요가 증가합니다. 실제야, 이게. 경제가 어려워지게 라면 수요가 증가합니다. 우리나라. 그런데 라면 대체제 쌀값이 내렸대. 그러면 대체제 가격이 내리면 어떻게 되죠? 수요가 감소하죠? 그러면 요거 이제 소득이 줄어서 수요가 증가했는데 쌀값이 내려서 이제 라면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돼요? 줄 건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라면 가격은 올랐대.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증가했지? 그 다음에 쌀값이 내려서 얘가 줄었어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 됐죠? 그런데 이제 질문은 뭐지? 라면 시장의 잉여가 어떻게 됐겠냐? 그럼 여기서 특별히 소비자 생산자 안 했으니까 경제적 잉여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떻게 돼? 라면 시장의 최종원 수요가 증가했지. 그러니까 경제적 잉여는 증가했다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잉여야.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 새로운 균형은 여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새로운 잉여는 이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 면적만큼 경제적 잉여가 증가한 셈이 된다 하는 이야기지. 그렇지?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하나 맛배기로.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는 그렇죠. 뭐 얼마든지 낼 국제시장 뭐 이게 노동시장이라든지 이렇게 더 치워서 낼 수 있는데 하나 그냥 아이디어로서 그 경제학은 맘먹고 내려면 뭐 얼마든지 내는 겁니다. 시험 문제. 그래서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요 1시간 잠깐 쉬었다 할 건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가 A의 6번 문제와 A의 12번 봤는데 자, 여기서 뭘 봤나요? 12번 문제는 일단 시장 균형. 그래서 그 관련된 수리적인 문제 좀 봤고 그다음에 이제 A의 6번 문제에서는 외부성에 따른 비효율 한번 정리했습니다. 생산의 외부성, 소비의 외부성.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댁에 가서 꼭 아까 우리 그림 그려본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그거는 뭐 정확히. 그 다음에 코즈 정리. 코즈 정리도 명확히 해. 가해자에게 청구권이 있을 때와 피해자에게 청구권이. 근데 일반적으로는 누구한테 주는 게 법 감정에 맞아요? 당연히 피해자한테 권리를 줘야 되겠죠. 근데 반대 경우도 협상에 의한 해결이 가능하다 하는 얘기지. 근데 마지막 그거 하나만 코멘트하고 가십니다. 그러면 이 코즈 정리는 현실에 적용할 때 오염 배출권 제도나 세금 매긴 거나 그만큼 어떻게 현실성 없다.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하나의 아이디어에 불과하다. 왜? 그렇죠. 키워드는 협상 비용이야. 협상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접근 방법이다. 그렇지? 그 정도 해 놔야 돼요. 그래서 혹시 그게 뭔 소리야? 그게 긴가민가 언론책 뒤집어. 그 제 교재, 점법 교재 해서 그거 확실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요 두 개 문제를 받고 핵심 이슈들을 인식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그 뒤에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